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 사람. 고려시대 때는 서경이라고 하죠. 서경이라고 하는 제2수도에 나라에서 사당을 짓고 8신선을 모시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신선 문화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이 청자를 통해서, 고려 청자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청자하면 그냥 도자기 그런 항아리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뛰어넘어서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예술품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고요. 그런 소재들이 신선, 복숭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한 가운데 꽃잎이 펼쳐져 있고 이 향을 피우는 이 향로가 있습니다. 보시면 꽃잎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신선 문화, 풍류 문화에는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 꽃이 중요한지는 이제 백제 벽돌 나중에 밑에서 설명할 때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꽃이 또 중요한 그 상징물이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앞에 보면 복숭아 3개가 깔려 있고 위에 복숭아가 올려져 있는 복숭아 4개가 표현되어 있던 그런 주전자도 있고요. 그 꽃잎으로 표현된 이 모양의 주전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가지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방삭 아시죠? 삼천갑자 동방삭. 삼천갑자 동방삭이 왜 이렇게 삼천갑자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이 하늘에서 그 신선들 세계에서 먹는 그 하늘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오래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병장수 문화, 어떤 그러한 염원, 희망이 이 복숭아라고 하는 열매로 표현됐었고, 또 그런 표현을 이렇게 고려 청자로 만들어서 이제 즐겨서 사용했던 하나의 문화 상징인 거죠. 이게 이제 선과라고 합니다. 신선들이 먹는 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선과가 뭐가 있냐면 황금 사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도 이 황금 사과를 두고 세 여신이 다투는 거에서부터 시작됐듯이 우리 동양에는 유럽에는 황금 사과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동양에는 이렇게 복숭아, 우린 쉽게 얘기해서 천도복숭아라고 표현하는 이런 복숭아 문화가 선과 문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실제로 이 수행을 하시는 옛날 선조들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과를 만나거나 혹은 선과를 선물로 받거나 혹은 선과가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오거나 뭐 이러한 그 수행 과정이 있을 정도로 이 선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타포, 상징물이었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밝을 명자라는 글자를 보면 일과 월, 한자로 일과 월을 합해서 그 밝음을 표현했습니다. 낮에는 해가, 그 다음에 밤에는 달이 그 밝음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 광명에 대한 어떤 밝음을 지향하는 문화가 이렇게 이 달 항아리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선 문화에 대한 우리 전통 신선 문화에 대한 어떤 표현,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또 학이 있습니다. 학 상징을 써서 여러 가지로 학을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도자기에 많이 그림을 썼었죠.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그 고고한 선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 전통 서로에는 학을 타고 다니는 신선들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만 해도 언뜻 생각했을 때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나라였던 것 같지만 사실상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신선 문화, 이 풍류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법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박쥐가 그려져 있어요. 이 박쥐 표현은 청나라 때 처음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홍사문화 때부터 해로부터 박쥐는 이 하나의 좋은 상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 박쥐라고 하는 글자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같아서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발음이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조선시대를 예로 들자면 놀이개 같은 거에 박쥐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옛날부터 박쥐라고 하는 것은 이 박쥐와 새가 이제 쌍입니다. 낮에는 새가,
밤에는 박쥐가 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준다라고 하는 설화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과 소통하는 하나의 어떤 채널 혹은 메신저 이런 개념으로 박쥐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문화라고 하는 이 원형을 봤을 때 이 신선할 때 선자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사람 인자 옆에 매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선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산 위에 사는구나. 신선들은 산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럼 신선들이 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산에 하늘에서 신이 내려올 때 맨 처음 산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내려와서 그 신선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신선들은 그럼 단순히 산 속에서 도만 닦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사람들과 이 천상계의 신들과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신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 세계를 인간 세상에 펼쳐내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선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중국식 도교와 한국식 이 선문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도교의 문화는 은둔지향적인 문화고요. 한국의 선은 이 현실지향적이고, 그래서 이 신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신선설화는 항상 인간 세상에 개입하고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를 전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도교 문화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은 후대에 그것이 이제 많이 단절이 돼서 신선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퇴락을 해서 그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한국식 신선 문화는 적극적으로 사회 개입, 사회의 변화,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을 이끄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